자, 그럼 지금부터 기조 강연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 코마른 컨퍼런스 기조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기 ABL 리스트 부사장님께서 기조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이강기 부사장님은 시막 GHG 그룹의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주제는 탄소 제로 실현을 위한 엔진 개발 현황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료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네요. 저희가 모두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료 여러분이라고 여러분을 부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동료 여러분, 조직위원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기조 연설자로 초청해 주셔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저희 공동의 목표에 대해서 발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들었는데요. 이미 1,600여 분이 등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숫자를 보면 저희가 코마린 컨퍼런스에서 논의하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회의에는 많은 한국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기조 연설에 있어서도 한국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어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조직위원회에 부탁이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 자료를 영어로 작성을 했는데요. 한국분이 아니신 분들은 발표 자료를 잘 봐주시면 좋겠고 오늘 동시 통역이 제공되고 있으니 동시 통역을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단순히 연설을 한다기보다는 하나의 현재 현황을 보고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함께 노력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회사 분야의 주요 행사는 대부분 참여를 하고 오슬로에 있는 노르시핑이라든지 등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아테네에서 있었던 또 함부르크에서 있었던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계속 이 업계 현황을 업데이트해 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설계자들이라든지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11월부터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분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업계의 현황에 대해서 업데이트해드리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같은 여정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해양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오스트리아에 있는 AVL 리스트 GmbH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AVL 리스트 GmbH는 약 11,000명의 직원 중에서 7,000명이 연구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NGO인 시막의 온실가스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틱스에 있는 글리파다 대학의 파트너 교수를 겸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고 드리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 한국은 조선 강국이죠. 그래서 조선 강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실 만한 그뿐만 아니라 해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기자재 산업 여러분들 그리고 관련 해운업 종사자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 만한 공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도착해서 아직 약간의 제트랙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부드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비행기 연결편이 원활치 못해가지고 오스트리아에서
다시 스페인으로 내려가서 스페인에서 다시 돌아오는 바람에 비행 시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원활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지난 6월에 그 이런 행사 중에서 포시도니아의 그 헬레닉 인스티튜트 오브 마리타임 테크놀로지의 초청 행사에 발표되었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 IMO 소속의 대학이죠, 월드 마리타임 유니버시티가 이제 스웨덴 말메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EU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선박에 관한 또 회원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발표한 내용이 주 근간을 이루고요. 그 중에서 최근에 요즘은 워낙 급박하게 움직이니까 이러는 최근에 또 상황을 더 업데이트해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독립된 동력 체계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동력 체계에 있어서의 시형과 그 다음에 시형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동력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의 현황, 그것이 상대 다른 동력체와의 비교 분석, 그리고 IMO의 온실가스 전략과 견주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현재 우리의 기술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지 또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만으로서는 도저히 더 이상 IMO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린하우스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맞추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연료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있어서 우리 동력 체계 그리고 선박의 전체 구조나 선용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최적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어떤 게 요구되고 또 어떤 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온실가스와 탈탄소 정책은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태어날 때부터 에너지가 다시 환원될 때까지 전체 사이클로 보는 것이 다른 에너지원을 서로 비교할 때 그야말로 사과와 사과, 똑같은 사과끼리 비교한다는 애플 투 애플 컴패리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라이프 사이클 어프로치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상당히 멉니다. 지금 현재 기술 수준으로서는. 그래서 우리가 중간 단계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여러 회사나 여러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했기 때문에 교육용으로만 혹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용으로만 사용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적어도 제 강연을 마치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하셔야 될 혹은 적어도 이것만은 하는 그런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적어도 원양 선박에 있어서의 그린웨이는 어떻게 나갈 것일까 하는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 시스템을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헷갈리실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사람은 뭐 수소로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정작에 수소를 저희 연구실에서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은 수소 전용차 2대가 수소 기지에서 연달아서 하루 종일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수소의 공급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또 암모니아라고 그러는데 암모니아 역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테스트 할 때 되면은 주위 모든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엄격하고요. 무엇보다도 우선 일반 대중들의 인식 자체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따갑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단순한 이거는 동력 체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연료의 공급 체계, 연료의 생산뿐만 아니라 공급 체계, 그 다음에 거기에서 누설되는 가스의 감지, 그리고 감시,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통제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능.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연료들이 다 제각각이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을 어떻게 우선화시키고 프라이어타이징 시키고 어느 것을 어느 것보다 먼저 혹은 어느 선박에 어느 연료가 더 적합한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우리가 옛날에 양복 맞추듯이 테일러메이드 솔루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한국은 다분히 제조국입니다. 선박 산업에 있어서. 그래서 제조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엔진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진 산업을 보면요, 어떤 분들은 한국의 엔진 산업이 대단히 커서 그야말로 엔진 전체를 좌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하이파워 시스템, 그러니까 작은 엔진 말고요, 큰 엔진, 큰 동력 체계를 봤을 때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은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시면은 전체의 여전히 약 60%는 발전용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선박의 주 추진 체계인 그 저속 엔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율을 치면은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박에 그 흔히 복이라고 하죠, 발전기라고 쓰이는 부분은 제가 계산을 굉장히 간단하게 단순화했는데도 불구하고 6%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합쳐도 10%를 넘어가지 않을 걸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90% 이상은 선박 외의 부분에서 적용됩니다. 만약에 그 엔진을 그야말로 크게 확대해 가지고 전체 엔진으로 하면은 이 퍼센테이지는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엔진 시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엔진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흔히들 엔진이 오염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엔진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큰 산업 체계가 물려 있어서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 그 CO2 발생량을 보면은 2020년 기준으로 약 51기가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선박이 차지하는 것은 약 1.7%인데요. 이걸 이제 데피니션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크게 쳐서는 3%는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수송이 차지하는 그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수송을 우리가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과 철도, 그 다음에 도로 운송, 그 다음에 항공 운송을 봤을 때 이렇게 대략적으로 봐서 철도 운송은 선박보다도 약 2배 정도 오염원이 많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럭은 철도의 다시 3배, 그 다음에 항공은 트럭의 다시 8배. 그래서 항공하고 선박하고 비교하면 약 40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선박은 가장 청정 수송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대중들이 선박이 입항을 하면은 엄청난 오염원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그 저항감을 갖게 되는데, 그거는 조금 그 불공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유에서 한번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인용했던 5개 기관의 자료를 가지고 도식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IMO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50%, 그 다음에 탄소를 70%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의욕에 찬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수반되게 이유는 이유 나름대로 또 다른 법규를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우리가 이제 한국은 제조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제조 위주의 국가는 기술에 굉장히 의존됩니다. 이런 법규나 아니면 규제 자체가 명확하지 못하면은 그런 기술에 기반한 제조 중심 국가는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꼭 간단하게 우리 모든 기술 다 했는데 전기 만들듯이 배를 전기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만약에 23,000 TU급 요즘 가장 많이 다니고 있죠, 대형 컨테이너로서. 그 선박을 만약에 그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로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적용해서 지금 현재 기술 중에서도 가장 앞선 기술이 향후 10년간 계속적으로 가장 앞선 기술로 베스트 시나리오로 개발된다고 했을 때에 선박 자체의 60%의 무게가 매스가 배터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선박은 자연적으로 40%밖에 화물을 운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키우려고 하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한계인데, 그래서 이제 이 계산을 좀 더 뭐랄까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별도의 독립적인 계산을 한 기관이 있습니다. 독일의 프라운호퍼 인스티튜트하고 그다음에 그라츠에 있는 그라츠 공대하고 같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쪽은 현재 기술로서 계산을 했습니다. 현재 기술이 그야말로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로 갔을 때 얼마나 될까. 그랬을 때 배의 선박의 질량의 100%가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박은 기본적으로 자기 무게만 이렇게 운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는 일반적인 그런 인랜드 워터웨이라든지 코스탈 선박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용도 외에 원양선에 있어서의 단순한 ESS 적용은 상당히 힘들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정도 용량의 배터리를 차징하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함부르크 항만을 계산을 했을 때 원자력 발전소 최소한 10기가 건설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현 불가능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엔진을 한꺼번에 드러낸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얘기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요, 엔진에서 나오는 출력은 연료를 화학 반응시켜서 열 에너지로 바꿉니다. 그래서 연료를 단 2%만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다른 에너지원은 에너지를 100% 가지고 되는데 엔진은 연료 2%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선박은 반드시 파워를 선박 자체 내에서 생산해야지 가지고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선박 고유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당연히 기술을 개발시켜야죠. 그래서 기술을 열심히 개발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현주소를 제가 지난 11월부터 기술을 개발하는 거의 모든 회사를 다 다녔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하나 예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열 효율이 53%입니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가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까지 간 겁니다. 만약에 투스트로크 엔진, 우리가 이제 대형 저속 엔진이라고 하죠. 선박의 주 추진 기관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 피스톤이 움직이는 속도를 보면요, 우리 승용차보다도 빨리 움직입니다. 물론 경주용차보다는 느리지만, 그런데 그 출력을 감당하려면 엄청난 토르크를 견뎌내야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엔진이 개발할 수 있는 거의 한계까지 왔다고 볼 만합니다. 지금은 오로지 마찰력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그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연료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우리 IMO가 생각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가 좀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잠시 이렇게 살펴보면, 연료는 말이죠, 처음에는 고체 연료였습니다. 당연히 석탄이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석탄을 100년 정도 썼어요. 그때 100년쯤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디젤 엔진이 발명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로부터 바로 고체 연료가 액체 연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체 연료를 싣고 다니는 선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과 연료 탱크, 기름, 액체 연료를 배 선박 하부에 혹은 외부에 빈 공간에 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효율은 엄청나죠. 그래서 액체 연료는 불과 몇 년 만에 고체 연료를 순식간에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100년간 딱 이렇게 액체 연료가
선박 연료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6일입니다. 정확하게 그 선박의 계약 날짜를 제가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해당 회사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 세계 최초로, 그 전에 물론 단순한 조그마한 선박의 가스화 전략은 있었지만 원양선에 정식으로 주 연료로 가스가 쓰여진 것은 2012년 12월 6일이 처음입니다. 그 이후로 최근에 이제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대로 연료는 이제 새로운 개념인 넷 카본 제로 퓨얼로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하이드로진 수소라고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연료죠. 그래서 선박은 원래 선박 연료가 되는 조건은 첫째, 가격 조건이 맞아야 된다. 싸지 않으면, 왜냐하면 선박은 워낙 많은 양의 연료를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선박은 독립된 그 운송 체계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돼야 되죠. 그 다음에 당연히 선박은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되니까 선박 연료는 범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 어디서든지 연료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새로운 조건이 이제 환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세 가지 조건이 이제 새롭게 다시 검토돼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제가 오른쪽 하부에 세 선박을 제가 넣는데요. 맨 밑에 선박은 제가 말씀드린 가스 1호선입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 토트고 대우가 설계를 했고요. 미국 나스코 제너럴 다이내믹스 소속의 조선소가 건조를 했고, 그 중간 것은 세계 최초로 IGF 코드를 적용한 선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아모니아 선박이죠. 그래서 연료를 보면은요, 뭐 크게 네 가지 연료가 지금 크게 대두됩니다. 첫째는 수소고, 두 번째는 암모니아고, 세 번째는 메탄올이고, 네 번째는 LNG입니다. LNG가 여전히 강자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LNG 기술은 너무나 보편화되었고, LNG는 굉장히 범용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의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아서 상당히 여전히 잠재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경제성과 그 다음에 환경성을 나눴는데, 여기 보시면 당연히 수소나 아모니아가 제일 좋은 연료죠. 하지만 경제성이 나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연료의 수급이라든지 아니면은 저장 혹은 공급에 있어서 문제 때문에 이게 재고돼야 되는 그런 단계, 또는 중간 단계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최근에 그 수소와 암모니아로 실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제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했는데, 보면은 여기 그 연료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연료는 굉장히 빨리 불을 붙으려고 하고요, 폭발하려고 하고요. 어떤 연료는 늦게 하려고 하고요. 어떤 연료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언제든지 불을 붙으려고 하고, 그래서 연료가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다루지 않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제가 말씀드린 연료로서의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여러분께 테이크어웨이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걸 완전히 통제할 때까지는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보다는 나은 방향, 결국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는 인터미디에이트 솔루션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수소는 우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BP 자료와 DMB 자료를 인용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수소는 수송에 쓸 만큼 생산을 지금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래서 적어도 2035년 그 이후가 되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수소를 지금 주 연료로 원양선에 바로 쓰겠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겠습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DMB 자료를 인용하고 조금 에디팅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선박 발주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물론 매스컴이나 뭐 여러 기술 잡지에서 나오는 다양한 연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선박이 건조되는 통계를 보시면은 여전히 연료는
종래 연료에 의해서 건조되고 있고 단지 조금 주목할 만한 것은 LNG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LNG를 재생연료를 가지고 생산을 해낸다고 하면은 LNG는 상당히 괜찮은 연료로서 쓰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물론 제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은 LNG에다가 수소를 조금 첨가하면 어떨까? 그러면 수소 양도 적은데다가 LNG는 또 장점도 있고 여러 포트에 다 깔려 있으니까 그러면은 상당히 괜찮은 인터미디에이트 솔루션이 될 것이라는 생각하에 저희들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섞으면은 얼마나 환경적인 그런 영향을 줄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줄까 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테스트한 것은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 연료 체계 자체가 지금 현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많지도 않아서 테스트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엔진의 크기가 약 우리 그냥 보통 얘기하는 마력으로 치면 약 700마력, 650마력 정도 되는 엔진에다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거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가로축에 보면은 아래쪽이 수소를 10%, 20%, 30%에서 100%까지. 그래서 완전 LNG만 쓴 경우, 완전 수소를 쓴 경우 가운데. 그리고 보시면은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한 30% 쓰면은 CO2가 한 10%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80% 정도 수소를 집어넣으면은 한 50% 정도 CO2가 절감됩니다. 이게 이제 부피 비율이니까 그 질량 단위로서는 뭐 훨씬 더 작죠. 그래서 수소를 뭐 적당량만 넣어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소 효과는 또 훨씬 더 나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기술 준비하는 기술 테크놀로지 프로바이더와 생산 업체들을 제가 좀 다니면서 현황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료는 그 세 가지 거기에서 우리 천연가스가 이제 추가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을 주로 개발하는 쪽에 있어서는 보니까 한 회사는 2024년까지 암모니아 엔진을 개발해서 내겠다. 그리고 다중 연료, 여러 가지 연료를 동시에 뗄 수 있는 그런 엔진을 만들겠다는 거고, 다른 회사는 그거보다 1년 뒤까지. 그러나 공이 똑같이 다중 연료 체계로 가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행령 기관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거의 모든 연료를 다 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연료를 연소할 수 있는 엔진을 개발하고 있고, 이와 함께 제가 오른쪽에 바 차트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진과 연료 전지가 어떻게 기술 수준이 서로 오버랩되면서 나중에 인티그레이션 될지 제가 같이 그려봤습니다. 제가 원양선에 있어서의 그 기술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선체 부분을 조금 제외하겠습니다. 선체 나름대로의 또 우리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 체계 내지는 그야말로 에너지를 이렇게 발생시키는 체계로 보면은 우선 연료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기를 만들어내는 파워 제너레이션 쪽이 있겠고, 추진 출력을 내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추진 출력을 가지고 실제로 선박을 추진하는 데 있는데, 지금 제가 연두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최근에 더해진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다중연료, 그다음에 풍력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제 생각에는 좀 더 대두될 것 같습니다. 풍력에 대한 기술이 많이 개발되어서 풍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실제로 일본에서 지금 현재 지난달 제가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지난달 일본 조선협회의 발표에 의하면은 올해 풍력을 이용한 선박이 약 20여 척, 그다음에 내년은 40여 척 정도 건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탄소 포집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거, 그것을 가지고 연료전지나 일렉트로라이저를 통해서 전체 에너지 체계를 어떻게 체계화하고 그것을 갖다가 집중화할 것인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과 그리스 선주들 사이에서 원자력에 대한 토론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정도로 심도 깊게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연료 에너지의 옵티마이제이션에 연계되어서 이 뉴클리어 에너지는 완전한 무탄소 에너지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좀 이따 아마 우리 황일순 교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아마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화두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당연히 내연기관을 베이스로 해서 연료전지나 일렉트로라이저, 그 다음에 우리 탄소 포집 장치, 그 다음에 풍력, 그 다음에 원자력 에너지가 아마 함께 에너지 최적화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일부 예를 들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다중연료 체계 개발 계획을 갖고 야심차게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유럽의 그 기술 준비사는 수소의 전체 에너지 사이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유럽의 기술 프로바이더는 에너지 체계를 어떻게 그 옵티마이제이션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시스템 옵티마이제이션 쪽으로 해서 에미션을 줄이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에너지 체계 중에서도 특히 파워 투 X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실제 데모 플란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집한 탄소를 가지고, 지금 이 플란트는 200kW를 전력으로 했을 때 1년에 디젤유를 32,000리터 정도 생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야말로 상상만 하던 눈에 안 보이는 CO2를 가지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 리퀴드 퓨얼 32,000리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데모 플란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은 여전히 추진 체계나 선박의 전력 체계의 핵심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탈탄소 정책은 최적화된 형태 혹은 테일러 메이드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에너지와 에미션의 옵티마이제이션은 선박의 타입, 항정, 그 다음에 화물에 따라서 최적화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우선 이 엔진을 다루는 기술이나 선박을 건조하는 건조 기술에 앞서서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점만 우선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자료만 보시면 되니까요. 가장 큰 것이 제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글로벌 워밍 포텐셜 100과 글로벌 워밍 포텐셜 20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체 체계가 바뀝니다. 그야말로 기술 판도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어떤 그 연료를 생각할 때 라이프 사이클 어프로치를 필요합니다.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 연료가 정말 친환경 연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하는데 적어도 웰 투 웨이크까지는 가야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많은 용어들이 혼돈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조선 업체도 많이 계시고 엔진 업체도 많이 계시고 또 해운사도 계시고 에너지 업체도 계시니까 한번 좀 모이셔가지고 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뭐가 카본 뉴트럴인지, 뭐가 넷 카본 퓨얼인지, 아니면은 뭐가 정말 제로 카본 퓨얼인지, 거기에 따르는 많은 용어들이 여러분 산업계 학계에 모여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3분을 초과했는데 그래도 제가 끝까지 밀어붙인 거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염려 많으실 텐데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성공하시고 이번 이벤트 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Kang Hee Lee. 이강기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